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성중학교에서 미니 갤러리를 오픈을 했는데요. 그 미니 갤러리에 전시된 쉬운 한 점의 그 대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감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고성 중학교 그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은 실제 우리가 진품을 보고 느끼는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 고해상도로 출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그림을 봐도 그 정도의 디테일함이면 충분히 실제 그림을 봤을 때의 그 감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그림을 찬찬하게 관찰을 해 봄으로 해서 기본적인 색깔을 그려 들어간 방법, 그러니까 옛날 화가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 섬세한 붓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한 표현법은 미술사적으로 현대로 올수록 아주 거칠어지고 투박해지는 면도 있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 각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법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잘 관찰하셔서 뭔가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시고 또 정서적으로도 그림에 대한 뭔가 교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죠. 이 그림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대략적으로 한 40cm 정도 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빈치가 들고 다니면서 2년, 3년의 시간을 두고 그림을 완성했다 하죠. 자, 그리고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 근경과 중경 그리고 원경으로 가는 이 원근법에 대한 색깔의 형태와 그 색의 조합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경에 있는 색깔은 아주 어둡죠. 그늘진 부분이. 그리고 묘사하는 것도 근경은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표현을 했지만 뒤로 갈수록 요 중경에서는 중경 정도의 어느 정도 묘사와 큰 덩어리만 잡아주고 디테일한 것들은 생략을 했고, 그것이 원경으로 가서는 마치 안개에 가려진 듯하게 색깔도 청색조로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색의 변화, 이것을 이제 어떤 공기용근법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고 색깔 자체가 뭔가 난색조를 쓰고 그렇게 해서 시선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앞에 튀어나온 느낌을 주고, 멀리 있는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이 풍경의 자연의 그 풍경을 볼 때도 멀리 있는 부분은 아주 그 청색조가 있고 구체적인 형태감이 무너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공기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하늘의 색깔도 그냥 하늘색을 단순하게 한 번에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미묘한 색깔들의 어떤 밀도가 느껴지는 것은 바로 꾸준하게 색깔을 덧칠해 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밀도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주 얇지 않은 그런 깊이감을 밀도감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근경에 와서는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몇 번을 덧칠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을 해 가고 있는 것이죠. 유화라는 것은 한번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것이 금방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르고 나야 그 위에 이제 색깔이 덧칠을 했을 때 이렇게 선명하게 색이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두운 톤을 먼저 그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말랐을 때 어두운 톤의 큰 터치를 또 묘사해주고, 또 중간 톤의 기본 톤을 잡아주고, 또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중간 톤의 기본색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밝은 톤을 또 크게 한번 그려주고, 말랐을 때 또 밝은 톤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섬세한 붓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화도 이제 최근에 현대 화가들은 그 모필붓이라고 해서 아주 그 뻣뻣한 돼지털로 만든 그러한 붓을 쓰지만, 이 당시 화가들은 그러한 뻣뻣한 붓이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우리가 그 수채화 붓과 같은 그런 어떤 쪽제비털 붓이라고 해서 이제 세이블 붓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섬세한 붓을 가지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최근 현대 화가들이 그리는 그 스타일과는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뭔가 그 전통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표현을 했던 그리고 또 특히나 다빈치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뭔가 자기만의 감성을 어떤 설계도 하고 시도 쓰고 뭔가 발명도 하고 또 해부학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런 면에서 많이 좀 관찰을 해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실제 요만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디테일한 터치가 잘 안 보이는데 이번에 고성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 작품은 아주 디테일한 이런 부분에 묘사가 섬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림은 로코코 시대,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로코코 시대가 오면서요.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루벤스라는 화가는 그 당대에 아주 테크닉이 뛰어나서 그림을 아주 빨리 그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분은 뭔가 외교적으로 외교관의 노릇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각 주변에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왕들이나 귀족들에게 자기 그림을 주문을 많이 받아서 그렸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충당을 못해서 자기 밑에 제자들을 두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공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완성된 그림은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지만은 이 역시 보면은 처음에 초벌에서 볼 때는 어두운 색을 아주 과감한 터치로 큰 붓을 썼겠죠. 그래서 큰 붓을 써서 아주 빠르고 과감하게 색을 칠해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다시 이제 중간 톤으로 붓의 어떤 끌림, 그러니까 붓을 천천히 끌면서 밑색과 밝은 색의 어떤 발임칠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말랐을 때 중간색을 잡아줬고 그러면서 또 말랐을 때 그림은 가장 말랐을 때 하이라이트를 잡아줌으로 해서 실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은 뭔가 미색을 잘 관찰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려준 이런 하이라이트의 묘사 이런 곳에만 이제 집중적인 신경을 쓰는데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이제 실제 그림을 그릴 때는 밝은 톤뿐만이 아니라 중간 톤과 어두운 톤의 밀도를 생각을 해서 밝은 톤을 그리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이 가벼워지지 않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하늘의 색깔 또 구름의 색깔들도 실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부분의 묘사들은 점을 찍어서 우리가 그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점선면의 배합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어두운 톤은 큰 면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중간 톤으로 와서는 좀 더 작은 터치로 해서 어떤 선과 같은 굵은 선과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완성됐을 때의 밝은 톤에서는 점과 가는 선을 가지고서 표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원리도 이해를 하시면서 역시나 근경과 중경과 원경을 보시면 점점점 색깔이 흐려진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그림은 역시나 프란츠 할스라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인데요. 프란츠 할스 역시 그림을 굉장히 빨리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색깔들이 붓터치가 아주 속도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역시나 처음에 기본 톤을 잡아주죠.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해줬고 그 다음에 중간 색깔 그리고 말랐을 때 밝은 색을 칠해서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역시 뒤쪽도 배경이라고 해서 한 번에 칠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경의 기본 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말랐을 때 배경의 중간 색을 또 칠해주고 또 완전히 말랐을 때 또 밝은 색을 칠해주면서 이런 밀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뭔가 나름대로 젊은 사람이 이 두개골을 들고 있죠. 그러면서 뭔가 그 시대에서의 어떤 시대상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의미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는 뭐라고 그럴까요? 젊은 사람이 두개골을 들고 있음으로 해서 그 시대에 아주
산만했다고 할까요? 어떤 네덜란드에서 그 경제가 아주 크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물질에 대한 그 큰 그 집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러한 그 부질없는 그 삶을 이렇게 두개골로 연상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반다이크의 자화상인데요. 반다이크도 아주 그 그림을 잘 그린 유명한 화가입니다. 역시나 이런 표현력을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고 어느 정도 물감의 두께를 가지고서 어두운 톤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중간 톤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밝은 톤을 그려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두운 톤과 중간 톤의 관계와 밝은 톤이 마치 뭔가 라이트를 강하게 비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명암 대비를 크게 강조를 해줬는데 이 시대에는 귀족들이나 왕들의 초상화를 그림으로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 인물의 표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명암법을 크게 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뒤에 나오는 그 렘브란트 작품을 보면 특히 그것이 더 강조가 되는데요. 예, 이것은 렘브란트의 야경이라는 그림입니다. 밤에 어떤 순찰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자, 실제 우리가 이 야경의 이 상황을 연상을 해 본다면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조명 시설이 출중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빛을 연출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면 왠지 자동차에 그 라이트가 비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효과를 냈는데 이것을 이제 렘브란트 광선이라고 해서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에 이렇게 주제가 되는 부분, 주인공이라든가 그런 인물에 더 강한 빛을 주고 그 배경을 더 어둡게 해줌으로 해서 뭔가 그 인물의 시선을 끌어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의 그 밀도감도 잡아주는 그런 그림을 연출을 해서 당시에 아주 그 인기가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림도 많이 팔리고 어떤 귀족들도 이 네덜란드가 뭔가 이제 그 무역도 잘하면서 나라에 돈이 많아지고 귀족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이런 그림에 대한 주문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상당히 큰 그림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 그림을 보시면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창 같은 데에 하이라이트도 어두운 가운데서 아주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을 잡아줬고 이런 투구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주 꼼꼼하게 표현해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그림은 한 번에 그린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뭐 몇 달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한 것이죠. 예, 이것도 똑같이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서에서 뭔가 주제를 따낸 벨사살의 연회라는 작품입니다. 뭔가 이 왕이 자기 신하들과 무슨 이제 연회를 하고 있는데 그 허공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비춰서 예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역시 굉장히 그 오랜 시간 어두운 톤부터 밝은 톤으로 오면서 점진적으로 물감을 덧칠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보는 그런 그 두터운 마티엘이 느껴지고 있죠. 이것을 원화 작품에서도 보면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과 또 앞에 섬세한 부분들을 다 관찰을 해 보시면서 이런 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반짝거리는 느낌들도 잘 관찰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예, 요것은 이제 샤르댕의 물탱크라는 작품이죠.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로코코, 바로크와 로코코는 그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바로크는 아주 그 힘이 있는 그러한 표현의 양식을 보여준다면 로코코는 뭔가 이게 아주 섬세한 그런 이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샤르댕의 그림도 보면
역시나 아주 섬세한 그리고 샤르댕은 뭔가 이런 인물화도 인물하지만 정물화를 미술사적으로 최초로 그린 화가다 해서 그 미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작가죠. 역시나 어두운 톤을 먼저 그려줬고 중간 톤과 밝은 톤, 특히나 밝은 톤은 아주 어두운 톤은 한두 번에 그렸다면은 중간 톤은 한 두세 번, 그리고 밝은 톤은 네다섯 번의 덧칠을 함으로 해서 밀도의 차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저 뒤에서 문을 열고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그 표정 또한 이 샤르댕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전체적인 화면의 분위기에서 뭔가 시선을 끌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감상을 할 때는 먼저 눈에 처음에 들어오는 주제 부분이 있어요. 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명암 대비도 크게 해주고 밝은 톤의 명암도 아주 선명하게 잡아줬죠. 그리고 이 뒤에 물탱크 뒤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주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밀어줬어요. 만일에 이런 부분에 있는 뭐 물체들도 아주 선명하게 그려줬다면 거기에 시선을 끌어주기 때문에 뭔가 주제 부분과의 그 상관관계에서 굉장히 그림이 어수선하고 산만하게 보일 겁니다. 실제 여기서도 이런 소품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널려 있지만 그것들을 어두운 가운데 다 묻히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 인물에 끌리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 뒤로 가면서 좀 더 흐릿하지만 그 소녀의 표정, 또 여기 유모인가요? 그런 표정이 같이 중첩이 되면서 좀 더 따뜻한 어떤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다비드라는 화가가 그린 나폴레옹의 작품이죠. 자, 이것은 이제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아래 군인들이 이렇게 산맥을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물론 이제 나폴레옹이 얼굴 표정도 스케치를 했겠죠. 그리고 말의 표정도 스케치를 했겠지만은 그 나머지는 실제 모델을 두지 않고 기본적인 나폴레옹이 갖고 있는 이런 커스튬들이나 이 말의 그 모양들, 동세를 이제 다른 곳에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조합해서 그리는 것이죠. 이런 풍경 같은 경우도 상상을 해서, 물론 완전한 상상이 아니라 다비드가 갖고 있는 구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미지들을 연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을 해서 그리는 것이죠. 아주 그 동적이면서 힘이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도 점을 찍어서 눈의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도 그 말의 그 얼룩 색깔들을 어두운 톤을 잡아주고 중간 톤을 잡아주고 반상을 잡아주고 또 밝은 톤을 잡아주면서 붓터치를 여러 번 덧칠해서 그렸다라는 것을 실제 원화를 보시면, 지금 고성중학교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 원화, 아주 고화질의 작품을 보시면 충분히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은 앵그르가 그린 모이테서 부인이라는 초상인데요. 역시나 아주 이런 부분의 그림을 보면은 실제 우리가 전시된 그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또 가는 붓으로 기름을 많이 써서 묽게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앵그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간을 참 오래 잡고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직접 실제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섬세하게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인물을 기준으로 저 배경, 거울에 비친 인물은 원경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주 전체적인 기본 톤을 흐리게 잡아줬고요. 인물을 근경으로 배치해서 인물의 기본 색깔, 이런 걸 그릴 때는 처음에 흰색으로 그리는데, 물론 흰색에서 어두운 회색을 먼저 크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간색을 잡아주고 밝은 색을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꼭 그림을 그 위에 얹혀서 그렸겠죠. 자, 이런 살색의 표현도 굉장히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 실제 그림을 보면 아주 섬세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로코코의 그 최종 마무리를 장식하는 프라고나르의 그네인데요. 그네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그네라는 제목의 그림도 있습니다. 예, 프라고나르는 아주 그 옛날 그 프랑스의 그 궁궐에 어울리는 그런 색감으로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잘 했습니다. 예, 프라고나르의 이 그림은 미술사적으로 어떤 근경과 중경과 원경의 공기원근법도 있지만은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 있는 작품입니다. 뭐 그렇게 썩 작품이 출중한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본다면은 뭔가 아기자기한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지나고요. 이제는 좀 더 근세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윌리엄 터너, 그러니까 1700년대의 작품인데요. 윌리엄 터너가 그린 비증기 그리고 속도라는 웨스턴 철길을 그린 겁니다. 철길에서 윌리엄 터너는 그림 자체가 이제 이건 이제 유화인데 유화보다는 수채화를 아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터너가 당시에 뭔가 그 출판사에서 그때는 이제 사진이 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인쇄물을 만들 때 모든 걸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래서 윌리엄 터너에게 각 지역의 풍경을 스케치해서 가져다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풍경을 그리다 보니까 윌리엄 터너의 그 수채화를 보면은 아주 빠르게 다작을 그린 그런 표현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윌리엄 터너가 그림 그리는 것을 지켜봤던 어떤 화가가 얘기하기를 잠깐 보고 딴 데를 보고 다시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부분이 어느덧 다 그려졌다라는 그런 식으로 터너의 그림이 얼마나 빨랐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역시나 그 빠르게 그린다라는 것은 물론 그림을 오래 그리는 이 전의 화가들은 그림을 오래 그렸지만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면서도 역시나 그런 밀도는 여전히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밀도를 잡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처음에 기본 톤을 크게 그려주고 그 안에서 또 작은 톤을 잡아주고 중간 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밝은 톤을 그려주는 그러면서 좀 더 섬세한 묘사를 해줌으로 해서 보는 이에게 시각적인 어떤 그 착시 현상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유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큰 톤을 잡아주고 뭔가 그 나이프도 쓰고 물감을 두텁게 발라서 밝은 톤을 이렇게 맞대일이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윌리엄 터너는 그 낭만주의라고 하죠. 윌리엄 터너와 같이 그 존 컨스터블이라는 화가가 또 있는데요. 역시 영국의 화가입니다. 자, 존 컨스터블은 윌리엄 터너와는 달리 아주 그 꼼꼼하게 물체를 표현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윌리엄 터너는 실제 다른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아주 형태를 무시하는 이런 느낌을 표현을 많이 해서 근대로 오면서 근대 화가들에게 많은 어떤 표현의 그 인상을 남겨줬는데요. 존 컨스터블의 이 그림은 지금 그 윌리엄 터너보다는 약간 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묘사를 아주 꼼꼼하게 표현을 해줬고 그 전에 근세의 그 화가들의 표현법을 꼼꼼하게 그대로 이끌어오는 그런 표현법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표현법이 또 인상주의 시대에 그 미국의 그 화가가 있죠. 그 토마스 모란이라고요. 그랜드 캐년을 많이 그린 그 미국의 화가인데요. 그 화가한테 영향을 많이 준 작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 앞에 존 컨스터블과 더불어서 낭만주의 화가인 윌리엄 터너 역시도 토마스 모란에게는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그 밀레 또 코로가 있죠.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작품이 코로 작품인데 밀레의 그림이 있습니다. 밀레 그림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그림이죠. 역시나 밀레의 그림은 뭔가 그 당시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골로 돌아와서 시골의 농부들을 정감 있게 표현하면서 뭔가 자기 입지를 부각시켜 준 그런 화가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려 들어가는 표현의 방법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 풀의 느낌 아니면은 그 볕단에 그런 것을 표현해 준 것이 아니고 처음엔 단순하게 기본 색을 쭉 칠해 줬겠죠. 인물을 그릴 때도 기본 어둡기를 잡아주고 요 들판의 경우도 기본 어두운 색으로 먼저 쭉 큰 붓으로 칠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 톤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멀리 가면서 원경을 표현해 줬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표현이 됐을 때 다시 세세한 이러한 밀의 어떤 그 쌀의 그런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 작풀들 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표현을 해냈을 것입니다. 볕단 같은 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간 것이죠. 자, 코로의 그림은 요 앞에 밀레의 그림 또 그 전에 다른 화가들 그림과는 굉장히 달라요. 붓터치가 역시나 이제 이것을 실제 그림을 봐야 어떻게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만 역시 기름을 조금 많이 섞어서 덧칠을 하듯이 어두운 톤을 큰 붓으로 쭉쭉 칠해주고 마른 다음에 다시 또 덧칠을 해주고 마른 다음에 다시 밝은 톤을 칠해주는 그런 묘사를 했는데 코로는 이제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은 야외 스케치를 많이 갔어요. 멀리도 가고 그래서 뭔가 그 스케치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 추울 때 자기 화실에서 이러한 자기가 스케치 해놓은 것을 바탕으로 상상으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뭇잎이나 줄기 같은 경우도 자기가 상상을 했을 때 그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어땠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특하게 실제 우리가 나무를 실제 보고 그리다 보면 이렇게 열지가 않은데 상상 속에서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코로의 그림은 이렇게 잔터치로 기본 톤을 먼저 잡아주고 나서 잔터치로 잎사귀의 산들산들한 느낌을 많이 그려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초기에는 많이 그림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티가 그림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말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양식을 마련해 주면서 뭔가 독특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간 화가입니다. 자, 이 화가는 사실주의 작가이죠. 꾸르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천사를 그려달라 하니까 자기한테 천사를 데려오면 자기가 천사를 그려주겠다. 그렇지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는 그릴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아주 사실주의적인 화가입니다. 약간의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적인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노동자들을 많이 그린 화가인데요.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색깔도 뭔가 이렇게 다른 화가들과 같이 인상적인 색깔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물의 표현에 치중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가 나이프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 단단한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꾸르베가 그린 정물이죠. 잘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 실제 그림을 보면 아주 디테일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마찬가지 처음에 어두운 톤을 그려주고 배경도 이런 밝은 쪽의 색깔들을 무시하고 처음에 어두운 색을 크게 큰 터치로 해서 칠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밝은 색깔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랐을 때 근경의 터치들을 그려주는 거죠. 근경의 잎사귀들도 잘 보시면 저 뒤에 있는 바탕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앞에 있는 중경의 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근경을 꼼꼼하게 그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시각을 끌기 위해서 아주 밝은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처리를 했습니다. 뭔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땐 그 나름대로의 그 궁리를 하고 구상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림이 돋보이게 그릴 것인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색깔의 대비나 어떤 그 명암의 대비 그런 것들 그 선명도의 대비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신다면 보다 많은 뭔가 마음의 그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상주의로 넘어오죠. 근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인상주의와 또 후기인상주의 또 신인상주의 해서 이 인상주의 회화는 현대 회화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이 인상주의는 우선적으로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화가들의 작품이 많이 보이는 건데요. 이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들에 비하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어두운 톤과 또 중간 톤, 뭔가 각각의 기본 톤들이 색깔들이 딱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빨리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 인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전시장에서 그림을 그린 걸 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모네가 그린 그 인상이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어느 평론가가 그야말로 그 옛날식 그림에 사고가 고정되어 있는 그 화가가 이건 뭐 그림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인상이네, 이렇게 아주 그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인상주의라는 그 화가들의 그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죠. 이 그림은 마네가 그린 그 크리스탈 화병의 라일락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마네는 1830년대에 태어나서 1850년대부터 그림을 그렸는데요. 역시나 그 당시에 마네, 모네, 드가, 세잔 이러한 화가들이 같이 화실의 친구로서 이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림의 어떤 그 진부함에 대항을 해서 반항을 해서 자기들만의 그림, 아주 빠르게 그리는 뭔가 인상을 추구하는, 실제 그 전에 화가들은 주로 실내에서 상상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은 이 인상주의 시대에 와서는 직접 물감을 들고 밖에 나가서 실제 밖에 보이는 그 휘광들, 어두운 쪽도 이 전에 화가들이 그렸던 것처럼 그렇게 암갈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톤에도 분명한 색깔이 있다. 그 색깔을 자기들이 느끼고 만들어내고, 또 보색과 같은 것도 이렇게 관찰하면서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죠. 자, 이런 부분도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렸어요. 처음에 역시나 기본 초보를 칠해주고, 면으로 칠해주고, 그 위에 중간 색깔, 그 다음에 밝은 색은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렸죠. 자, 이것 또한 마네가 그린 온실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역시나 처음에는 이 뒤쪽의 색깔, 신사의 색깔, 또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이 옷의 색깔을 단순하게 기본색으로 툭툭툭 다 칠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각각의 기본색 위에 중간색을 칠해주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중간색을 칠해주고, 이 옷에서도 중간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밝은 색을 칠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붓터치를 큼직큼직하게 쓰면서, 붓터치도 물감을 조금 두텁게 칠해서 그렸죠. 보통 이제 물감을 두텁게 칠한다라는 것과 물감을 아주 얇게 바르는 것과의 그 차이가 있는데요. 물감을 두텁게 바르면 중간 색깔과 밝은 색의 경계면에서 붓을 이렇게 천천히 끌어내면서 뭔가 그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물감이 혼색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림을 두텁게 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감이 두텁게 칠해주면 뭔가 맛디엘이 있어서 그림 자체가 아주 풍성해 보이죠. 이것도 마네가 그린 튜레리스 공원에서의 음악제라는 제목입니다. 그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그렸죠. 뭔가 디테일한 묘사는 거의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도 뭐 그렇게 아주 큰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색깔들을 평면적으로 분리하고, 역시나 어두운 색을 칠해주고 중간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밝은 색을 칠해주는 그런 표현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도 원화를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네가 그린 그 인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역시나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그렸죠. 그 전 화가들의 어떤 표현법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어떤 터치를 가지고서 그려서 현대 미술에서 근대 미술에서 점선면의 의미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어떤 그 이론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그림이죠. 굉장히 하늘색도 빠르게 그렸어요. 그리고 태양을 그렸고 물의 흔들림을 표현했습니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 일출이라는 그림인데요. 모네가 그린 거지만 좀 전에 이 일출과는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보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그림이라는 거.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묘사는 하지 않고 저 뒤에 있는 안개 낀 듯한 느낌. 그리고 근경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묘사를 점으로 표현해 줬다라는 그런 어떤 공기원근법과 색채원근법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모네가 그린 아르장티우 센강의 가을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아주 단순하게 하늘의 기본 색깔, 물의 기본 색깔, 또 나무의 기본 색깔 이렇게 기본색 위주로 바탕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랐을 때 다시 또 중간색을 칠해주고 또 말랐을 때 물감을 투톡해 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칠해줘가지고 아주 보기에도 경쾌한 그러한 표현을 내고 있죠. 이 마네 그림 마네가 아니라 모네 그림은 현대 화가들이 많이 모방을 하고 또 일반인들도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하죠. 아주 시원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모네가 그린 파라솔의 여인입니다. 역시나 아주 단순하게 기본색을 칠해주고 점과 같은 표현으로 아주 흥겨운 산들거리는 그 풀을 표현해주고 있죠. 역시 모네 그림이죠. 라자르 역에서 모네는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그 시기에 따라서 연작을 그리죠. 이렇게 그 철기를 역을 주제로 해서 아주 많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성당을 또 빛의 흐름에 맞춰서 또 연작을 그리고요. 그리고 포플러 나무를 또 연작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연작 시리즈를 많이 남겼습니다. 물론 마지막 그 노후에 가서는 연꽃을 자기가 그 연못을 만들어서 그 연꽃의 어떤 그림을 아주 추상적으로 또 아주 흥겹게 이런 터치를 이용해서 형태를 다 생략을 하고 그렇게 그리는 단계까지 가게 됐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 학생들이 보기에는 쉬울 거예요. 묘사도 단순하고 그렇지만 그 단순한 가운데서 기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서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걸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언뜻 보면은 모네 그림 같지만 피사로라는 다른 화가의 그림이죠. 피사로는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해서 대부분 생활이 어려웠던 그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뭔가 그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러한 화가입니다. 역시나 그리고 또 뭐 경제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표현법에 대한 도움도 많이 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화가들의 그림의 표현법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 화실에서 여러 그 인상주의 화가들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야외 스케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표현법에 대한 서로의 교류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시선을 수평선을 아래쪽으로 해서 주로 이제 피사로 그림이 이렇게 수평선을 아래쪽으로 해서 하늘을 넓게 잡고 뭔가 이 풍경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지평선을 아래쪽으로 잡아서 하늘을 넓게 하면 근경에서 원경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넓어 보이죠. 예, 그런 느낌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데서도 빛과 어둠을 표현을 해서 이런 어두운 쪽의 색깔들이나 묘사는 많이 생략을 했죠. 예, 생략을 함으로 해서 뭔가 그 그림이 어수선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시슬레이의 루브시엔의 풍경이라고 해서 역시나 아주 단순하게 전통적인 인상주의 화풍으로 그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 초원을 그리고 나무도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하늘도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잔터치로 나무면 나무의 최소한의 표현, 들판은 들판의 최소한의 그 풀의 표현, 하늘의 최소한의 표현으로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번 건 이제 드가의 작품이죠. 드가는 그 무희들을 많이 그렸죠. 발레리나를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은 일반 뭔가 이렇게 그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제목도 머리 손질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처음에 기본 톤을 아주 묽게 해서 기본 색을 칠해주고 옷의 기본 색깔 또 이 여인의 옷의 그 핑크색도 기본 색을 딱 칠해주고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또 갈필로 대략적인 형태를 스케치하듯이 이제 잡아줬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법이 인상주의 시대에 와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는 작가의 어떤 그리는 당시의 감정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르누아르의 올랭드와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그림입니다. 역시나 뭔가 자유롭게 부담없이 표현을 했지만 기본적인 표현법은 똑같아요. 어두운 톤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중간색을 잡아주고 밝은 색에 뭔가 손을 대는 정도가 어두운 색에서 한 두세 번의 덧칠하면 중간 톤은 네다섯 번 그리고 밝은 톤은 여섯 일곱 번의 덧칠을 계속 쌓아 올림으로 해서 표현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데서도 선의 표현, 드로잉적인 표현을 해줬고 나무도 아주 잔 터치로 덧칠을 해서 은은한 르누아르만의 그 화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르누아르의 그림입니다. 처음에 그렸을 때는 각 부분에 우리가 실제 이런 물의 풍경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그걸 단순화시켜서 기본 색을 이렇게 툭툭 칠해줬을 것이고 그것이 말랐을 때 다시 또 중간색을 또 칠해줬을 것이고 또 완전히 말랐을 때 밝은 색의 터치를 꼼꼼하게 잡아준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뭔가 르누아르가 느꼈던 이 호수의 뭔가 은은한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잔느의 빨간 조끼를 입은 소년, 이 서 있는 그림이 있고 또 이 소년이 앉아 있는 그림이 있죠. 빨간 조끼를 입은 소년. 그래서 그 세잔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초기에는 뭔가 이제 그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다른 화가들보다 어떤 그 테크닉도 좀 뒤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자기가 뭔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서 한 말이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육면체와 원기둥과 구 그리고 원뿔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림도 그와 같이 그런 자기의 생각 이론을 구체화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피카소가 그 얘기를 듣고 입체파를 탄생시키는 하나의 어떤 혁신적인 그 모티브를 제공한 화가가 바로 세잔느입니다. 이 작품은 고호가 그린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특징을 보면 기본 톤을 기본 색면으로 이렇게 쭉 칠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붓으로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선을 주로 해서 써서 경계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보편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나가는 그 일반적인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빈센트 고호는 처음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그림을 시작했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단 한 점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가 죽고 나서 그의 작품이 비로소 이제 평가를 받고 오늘날에는 아주 비싼
작품의 소유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가 갖고 있는 그림의 매력이라는 것은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며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꾸밈 없이 표현하는 것에서 빈센트 고흐만의 그 작품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빈센트 고흐의 그림을 보면 여기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을 봐도 아주 편안한 그런 정취를 느낄 수가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에 이런 어떤 선적인 드로잉적인 그런 표현으로 물체의 외곽을 표현해 줌으로 해서 그것이 일반 대중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인식에도 좋게 와닿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정물이죠. 예, 해바라기 꽃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 실제 해바라기는 좀 더 많은 색깔 변화가 있지만 그것을 노란색을 기조로 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고, 어떤 화분 안에 들어간 해바라기들이 꾸불꾸불 거리면서 뭔가 나름대로의 생명을 갖고 있듯이 각각의 표정들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을 방향을 달리하면서 전체적인 노란색 위주로 굉장히 시각적으로 장식적인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번 미니 갤러리에서 상당히 해상도가 높게 작품이 지금 액자돼서 보여지고 있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직접 가서 찬찬히 터치와 그리는 과정도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물감을 10개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감을 두텁게 해서 그려놨을 때 뭔가 그림이 시각적으로 어떤 그런 맞딜 효과에 의해서 그림이 얇아 보이지가 않고 묵직한 그런 밀도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빈센트라는 서명이 있습니다. 이 화부형에. 예, 이 그림은 고갱의 꽃이 있는 화병인데요. 예, 고갱이 쓴 약간의 보라 기운이 있는 그러한 색감들, 그리고 배경을 역시 단순화시키고 노란색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빈센트가 썼던 그런 색감과도 거의 연관성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고, 빈센트가 기본 색감을 그려주고 나서, 자, 다시 보면 기본 색감을 그려주고 나서 외곽 라인을 해서 물체의 형태를 잡아줬다면, 반대로 고갱은 생면으로 물체를 표현을 하고 라인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이 그림을 반 고흐한테 마무리를 해라 했으면 전부 테두리를 둘렀겠죠, 그죠? 테두리를 둘러도 나름대로 또 그림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만의 표현법이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색깔에 대한 느낌들이 다 있죠. 그것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그림은 결코 어떤 재능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저 단순하게 만화 캐릭터나 그리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표현에서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주변에 보이는 자연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스케치해보고 색도 칠해보는 그런 표현법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호와 고갱은 한때 고갱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고호가 고갱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고갱을 자기가 살고 있는 아틀리에로 이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고갱이 뭔가 성격적으로 고호와 자기가 맞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떠나게 되죠. 예, 그 떠나게 된 시점에서 고호는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정신적인 그런 어떤 충격 속에서 뭔가 그 자기 귀도 자르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갱은 굉장히 자유로운 자기의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타히티로 떠나가지고 타히티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노후를 보내게 되죠. 예, 쇠라의 아스니엘에서 멱 감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물론 뭐 여기서 그림의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다, 언제 그려진 그림이다, 어느 유파에 포함된 그림이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쇠라가 그 전묘파, 분할파라고도 하지만은 신인상주의 화풍이죠. 그래서 많은 점들을 찍어서 색의 어떤 다양한 점들의 혼합으로 입체감을 드러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색에 대한 과학적인 그 프리즘이나 어떤 색 혼색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유파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실제 그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런 부분에 이런 터치, 풀밭의 터치라든가 사람의 요 옷색도 지금 여기서는 그냥 뭔가 그 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 보면 전부 점으로 다 찍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점 그리 한 점을 그리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그러죠. 예, 학생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색을 혼색하지 말고 원색을 점으로 찍어서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다 그러면 노란색을 처음에 찍고 청색을 찍고 그리고 또 뭐 물론 이제 옅은 초록색도 이제 부분적으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붉은색도 조금씩 찍고 청색도 약간 부분 찍으면서 그 어떤 풀의 느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도 단지 검정색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색을 분해를 하는 것이죠. 검정색이라는 것은 청색과 초록색과 또 붉은색 이런 색들을 좀 혼색해서 놓으면 이렇게 검정색과 같이 보이니까 그러면은 혼색해서 만든 색보다는 굉장히 화려하고 시각적인 어떤 그 매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르동의 초록꽃병이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배경과 꽃병을 처리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꽃들도 아주 단순하죠. 그런 단순한 색의 조합으로서 그림을 이루고 있는데 예, 이런 그림들은 뭔가 상징주의라는 그러니까 우리 미술사 중에서 굉장히 뭐그 서정성의 표현을 많이 주된 표현으로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그 갤러리에서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은 아주 매력적으로 이런 단순한 것들이 단지 단순한 어떤 그 색면이 아니라 여러 번의 덧칠을 통해서 이러한 색감을 만들어주고 이런 밀도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화병 안에 꽂은 그런 풀과 꽃들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단순한 화면 구성은 현대회화, 현대미술에 있어서도 아주 많이 도입이 되고 이와 같이 지금 현재도 이와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예, 이 그림은 피에르 보나르의 그림입니다. 전원 풍경으로서 보나르는 특히나 이런 어떤 보색 계통의 색을 아주 많이 쓴 독특한 색상을 보여주는 화가인데요. 그래서 이 보나르의 이런 표현을 이제 나비파라고 독특하게 화면 구성을 해가는 그런 구성법을 나비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나르의 어떤 다른 그림들을 봐도 이런 나무도 어떤 색의 혼색을 통해서 보색의 느낌을 많이 주고 그림자도
보색으로 많이 처리를 해서 뭔가 독특한 보색이라는 색이 갖고 있는 뭔가 그 매력적인 그 느낌을 잘 표현한 화가이죠. 그리고 이렇게 흰색 또한 아주 그 독특하게 표현을 잘 했습니다. 뭔가 이런 데서 전체적인 어떤 들판에 하나하나의 요소, 이런 꽃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집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한 이야기들을 모여서 이런 데 이제 나무가 옆으로 눕혀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어떤 화면을 구성해 가는 것이죠. 하늘도 단순하게 한 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노을진 하늘에 그 조각들을 모아서 화하는 하늘에 어떤 그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흰색으로 잡아준 것도 보면은 잘 보면은 나무 가지가 흰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뭔가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 노란색 나무도 있고요. 그런 표정들이 있죠. 예, 이것은 마티스의 창문이라는 그림이죠. 특히나 마티스는 이제 야수파를 대표하는 화가로서 굉장히 그림을 단순하게 그리고 물감을 많이 섞어서 아주 얇게 그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야수파를 이렇게 쭉 이끌어 가다가 나중에는 몸도 약하고 그래서 마티스는 색종이를 오려서 색종이를 붙여서 만드는 그러한 그림,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아주 최대한 단순화된 표현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은 역시나 현대 회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티브로 차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티스의 그림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 나름대로의 그 매력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죠. 자, 이런 꽃 같은 경우도 점을 찍어서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이제 피카소 초기 입체파를 이제 만드는 다시 아까 그 세잔느 그림에서 얘기했었죠. 세잔느가 세상의 모든 물체는 육면체, 원기둥, 원뿔, 구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그대로 맞춰서 인물을 그렇게 단순화된 도형으로 분해를 하고 그걸 또 재결합함으로 해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입체파라는 새로운 유파를 창조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것을 처음에 볼 때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식의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뭔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런 그림들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이 접하고 많이 보다 보면은 그리고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것을 생각해서 보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도 단순화시켜서 뭔가 나름대로의 그 입체감도 잡아주고 그래서 입체감을 잡아주는 이런 것을 또 이제 나중에는 피카소는 그 평생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뭐 저기 콜라주 같은 거, 그러니까 종이를 뜯어 붙인다든가 아니면 나무 무늬를 뜯어서 콜라주로 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 시험적인 작품 그것을 평생 아주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피카소의 도전적인 어떤 그 의지가 존중받고 그래서 역시나 대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이 그림은 모딜리아니의 여경찰의 조상입니다. 모딜리아니도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해서 유태인인데요. 뭔가 그 파리파라고 해서 많이 모여 있는 프랑스 그쪽에 그쪽 주변에 많이 모여 있는 화가들 뭐 샤갈이라든가 모딜리아니 그리고 또 몇몇 작가가 있죠. 요 모딜리아니의 작품의 특징은 물감을 아주 얇게 해서 초벌칠을 해주고 특히 또 목이 길고요. 또 얼굴이 길게 그려져 있죠. 손도 길고 모든 걸 길쭉길쭉하게 그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주 가는 선으로 형태의 테두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호가 자기 그림을 초벌칠을 해주고 모든 물체의 외곽선을 굵은 테두리로 그려주는 것과 같이 그리고 있지만 모딜리아니는 아주 가늘게 표현을 해서 전체적인
모딜리아니만의 그런 섬세하고 뭔가 아주 꼼꼼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섬세하고 가녀린 느낌을 화면에 드러내주고 있죠. 예, 역시나 파리파인 그 샤갈. 예, 샤갈은 그 러시아 출신의 그 뭐죠? 그 유태인이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그 몽환적인, 아주 자유롭게 뭔가 동물과 사람이 날아다니고 사람의 형태도 아주 단순하고 색깔도 자유롭게 쓰고 주로 청색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로운 그 소재들을 이렇게 화면에 또 자유롭게 구성을 해서 아주 그 뭔가 초현실주의적이면서도 유화적인 순수한 그런 표현을 많이 그렸죠. 역시나 이런 부분의 표현을 액자되어 있는 갤러리의 그 그림 작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렸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여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앙리 루소는 뭔가 전통적인 그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림을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뭔가 그림이 다른 그 화가들처럼 그 어떤 그 흐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나름대로 독특한 해석을 통해서 루소만의 뭔가 그 어떤 미학적인 그런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예, 이 그림은 몬드리안의 레드, 블루, 옐로우의 구성이라는 추상 작품이죠. 요 다음에 나올 그 칸딘스키와 더불어서 두 사람이 최초의 추상 미술을 만들었는데, 몬드리안의 이 추상 미술은 뭐라 그럴까, 그 차가운 추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어떤 감정의 표현이 보이지가 않고 아주 그 계획적인 도식적인 그런 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가운 추상의 대표라고 해서 몬드리안을 뽑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에 근데 이제 현대에 있어서도 이 몬드리안의 추상은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이 물씬 풍기기 때문에 오늘날에서도 뭐 이런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테리어 구성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은 칸딘스키의 즉흥 26이라는 제목인데요. 역시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추상의 그 최초의 선구자이지만 역시나 자기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그 이것은 뜨거운 추상이라는, 그 추상은 크게 봐서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예, 몬드리안은 차가운 추상이고 칸딘스키는 뜨거운 추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역시 러시아의 작가인데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추상에 대한 이론서도 만들고 해서 아주 중요한 그 추상 회화의 작가이기도 하죠. 예, 이 그림은 존 싱어 사전트라는 미국 작가인데요. 태어나기는 이태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럽에서 그림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거의 활동을 한 화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미국의 현대 작가들이 아주 많이, 특히 구상을 그리는 작가들이 많이 모방을 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아주 붓질을 빨리 그렸고 특히나 그 인물화는 뭐 그 당대에는 많은 화가들한테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자연의 색깔이나 이런 느낌도 좋고 인물화를 그릴 때도 아주 빠르게 그린 어떤 빠른 붓질의 속도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윈슬로우 호머의 순풍이라는 작품인데요. 역시 윈슬로우 호머도 미국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뭔가 수채화를 주로 많이 그리면서 아주 단순하고 담백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역시나 이 윈슬로우 호머의 작품도 전시되고 있으니까 그걸 잘 가서 보시고, 이런 데서 아주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초벌칠과 중벌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의 붓질의 속도, 붓을 빨리 쓰느냐 적게 쓰느냐 천천히 긋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붓의 어떤 그 농도가, 그리고 밑색과 이게 혼색되는 정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점선적인 느낌으로 그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